아울러 모더나 코리아의 스파이크 박스 X주에 대해서도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그치거나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경북 북부 내륙의 많은 곳은 최대 70mm 이상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제주도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진영 간의 대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재래식 무기 이런 것도 밀접해지지 않을까. 그럴수록 이제 한미일 동맹을 좀 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을 대할 때는 우리 주체적인 그걸 분명히 한 가운데 대화의 그거는 창을 열어놔야 되겠죠. 대륙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러시아는 뭐 무기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북한한테 우리는 그냥 복합적이지 않겠어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금 힘든 그런 북한 주민들이 많은 테니까 예전에 햇볕 정책을 좀 개성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두 나라가 이제 만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불안감을 좀 조성시키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강국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 잡힌 스탠스를 취하는 게 국익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이런 어떤 러시아 되게 중요한 강대국 사이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시는 거 아닌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또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2박 3일을 달려서 지난 10일 러시아 보스토니치 도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두 나라 정상의 만남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거래라고도 부르는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국제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한미일 3국의 협력 확대에 맞서는 북중로의 움직임과 국제정세, 오늘 두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러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관 만남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다가 실제로 성사가 됐고요. 이게 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한반도 정세 그리고 세계 정세에 영향이 미쳐질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전반적인 평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백승주 교수님. 예, 그 양국의 처한 상황을 먼저 고려해 보면은 북한은 지금 유엔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식량과 원유가 부족한 상황이고,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래식 무기가 많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거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러시아가 지금 국제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나 식량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세계 정치에 처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화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전쟁의 고통이 길어지게 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 부분이 북한 핵 문제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전체 세계 정세를 새로운 냉전 시대로 끌고 갈 그런 가능성까지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들 그렇습니다. 위주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신냉전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물칠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예, 일단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정상회담 내용들을 보면 예. 키워드가 결국은 이제 북한의 이제 우주 개발을 지원하겠다. 우주라는 거, 그리고 뭐 로켓,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에 지금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더욱 증강될 가능성이 이제 엿보인다는 점. 이게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공동 운명체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증가시키고 또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북러 간의 이런 군사협력이 앞으로 이제 본격화되면 당연히 이제 억제력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또 대북 제재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반도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역시 또 특히 이제 핵 위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이제 우려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언론들이 또 그 북한과 러시아가 내놓는 메시지에 좀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이 부분 계속 그 보스토니치라는 우주 도시 또 러시아 푸틴이 김정은의 그 우주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나 거기다 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예.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주 개발을 계속 메시지를 내놓고 자세한 정보도 주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예. 감추고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를 대량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7월 달에 이미 러시아의 국방장관의 쇼이구가 평양을 방문해서 그런 네. 무기 공장을 시찰했고 이번에 무기 이야기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파장이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추고 겉으로 평화적으로 우주 개발 요즘 각국이 다 우주 개발하잖아요. 우주 개발하는데 러시아 기술을 좀 도와준다. 이런 차원의 그 국제사회와 그 안보 전문가들 속이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이 부분을 잘 냉철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표면의 이야기하고 또 이면의 어떤 그 의도하고가 분명히 격차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로 예상과는 다른 이제 만남 장소를 선택한 거잖아요. 2,300km나 더 이제 멀다고 하는데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이런 위장을 위한 것일까? 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 백 교수님 말씀도 좀 참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애초부터 이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가 저는 해담 장소로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든 러시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가 맞습니다. 뭐 포탄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어떻든 상호 운용이 가능한 교환이 가능한 그런 무기들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건 맞고요. 어차피 이제
그 북한의 군사 체계가 러시아 군사 체계의 기초에서 이제 계속 그 예. 발전돼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제 호환성이 있는 거죠. 호환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북한이 그걸 주는 대가로 뭔가를 또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아까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도 말씀하셨고 에너지 뭐 부족도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 그 인도 지원을 단순히 그 얻어내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서 재래식 무기를 주는 대가로 인도적 지원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는 이제 순수 북한 연구자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이 우주 개발에 기울인 노력들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긴 시간 인공위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8년부터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이제 궤도에 뭐 진입시켰다고 했는데 예. 뭐 광명성 1호, 2호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제 궤도에서 잠시 머물다가 지금 소멸됐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인공위성 관련해서 기울인 노력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이거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독자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그 군사 정찰 위성 실패를 통해서 한계가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러시아가 원하는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꼭 필요한 군사 그 인공위성 기술을 받아낼 수 있다면 적어도 자기가 그 먼 길을 갈 만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저는 그런 맥락이 일단 보는 거죠. 이건 지금 핵무기 체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탄두가 있어야 되는 6차례 개발하고 핵탄두는 개발된 거예요. 그럼 딜리버리 시스템 투사 현재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딜리버리 시스템 투발 수단이 있느냐 문제인데 북한이 우주 개발 안 해도 이미 투발 수단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 체계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주 개발과 연결돼서 ICBM 개발에는 조금 판단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전제했을 때 예. 러시아를 만나서 우주 개발도 필요하겠죠. 도와주면 도와주겠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지금 핵은 개발했지만 체제가 가장 불안한 요인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노동당이 지금 굉장히 북한 체제가 식량난과 원유난 이런 기본 생활 필수품이 모자라서 최근에 한 가족도 서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고 제가 종합해보면은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90년대 말과 같은 고난 행군 시기와 같은 어려움이 지금 닥쳐 있습니다. 예. 이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식량과 원유예요. 인공위성 기술 그냥 페인팅입니다. 국제사회 속이기 한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얻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위성 기술이 중점 어디 두느냐. 예. 예. 지금 북한이 가장 절실히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유엔 제재를 완화시키고 구멍을 내서 식량하고 원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엔 제재를 완전히 펑크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유엔 제재를 구멍을 내고 이런 국제 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계기 전기를 마련했다. 북한은 예.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예. 그럼 이 부분 한번 일단 또 저 부분적인 이슈지만 짚어보죠. 이게 또 오늘 북한이 오전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해외 방문 중에 물론 해외 방문 자체가 별로 없었지만 도발은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 해서 특이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 임 교수님 어떤 해설을 해 주셨을까요? 예, 저도 조금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는 더 이제 내부 결속이랄까 또는 그 안보 태세를 이제 그 국군이 하는 예.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례적으로 아예 이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는 뭐 확고하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일단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국방력 발전 계획의 그 완성이랄까 완성이고
또 지금 계속 신형 무기들 성능을 지금 계속 개선시키고 있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그런 어떤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양해 아래 그 내가 없어도 뭐 그 하는 그 필요한 그런 어떤 시험 발사 이건 해라.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애초에 일정이 있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뭐 지시를 하고 갔든 아니면 뭐 없어도 하라고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했든 어쨌든 중요한 계획의 일부였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예. 그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데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 미사일의 어떤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시험용 발사가 예. 있고 예. 우리 미사일 이렇게 큰 거 잘 나가는 거 유력이 시한 거 갖고 있다 자랑하기 과시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능 개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재원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 과시용이고 또 그 김정은이 평양에 없어도 이 국방 태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부분이죠. 예.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시켜 보면은 이 핵 태세 또 국방 태세에는 우리가 걱정이 없다. 이제 먹는 문제 해결하러 간다. 이런 메시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가 아니고 이건 과시용입니다. 예. 내가 없어도 항상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작동되도록 예. 되어 있다. 이것을 국내외에 예.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제도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거의 없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부재 중에 뭔가 문제 없음, 이상 없음을 과시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짚어주죠. 아까 이제 말씀의 연장이 있을 것 같은데 4년 만에 해외 활동이고요.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러시아가 거의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정상회담이 한쪽이 뭐 가고 싶다 해서 필요하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양쪽이 다 필요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북한을 정상회담에 크게 도움될 게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일단 고립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를 응원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북한도 좀 큰 나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비하면 중국과 북한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 친하게 지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겠어요. 뭐 예. 거기 가서 또 만나면 또 이 북핵 문제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도 들기가 싫은 거예요. 중국도 북한 만나면 항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 지도자도 중국 만나서 별로 지금 뭐 완전히 다른 어떤 도움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가면은 진짜 러시아는 지금 원유 수출이 안 돼서 원유하고 여러 가지 식량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가 또 필요한 것을 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쉽게 합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상회담에. 예. 이미 7월 달에 우리 같으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그걸 전후로 해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그렇게 바쁜데 최고의 지휘관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와서 느긋한 일정으로 평양의 군수공장을 다 돌아보고 갔어요. 이미 그때 이런 모종의 거래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논의들이 될 것인가 뭐 이후에 또 후속 보도들이나 발표들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이렇게 동행한 인물들 위주로 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의제로 오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이물칠 교수님 좀 분석해 주실까요? 그래 이제 우리 백승희 교수님이 그 북한의 이제 그 내부 사정, 예. 특히 이제 식량난이 중요한 의제로 아마 다뤄졌을 거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방문 수행단의 면면을 보면 사실 또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 이병철 어떻게 보면 이제 군서의 1일이죠. 예.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나 또 박정철 군정지도부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박대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 이런 사람들의 면면이 결국은 이제 군사협력에 그 초점이 이제 맞춰졌을 밖에 없다는 것을 예. 강하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도 러시아가 원하는 것도 군사 분야 협력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도 결국은 군사 분야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대표단의 그 면면을 보면요. 그리고 또 이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또 결국 이제 경제 협력 인도 지원 부분도 분명히 저는 뭐 의제로 다뤄졌을 거라 보고 예. 또 그거는 러시아 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특히 푸틴 그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결국 이제 우주 개발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 인도주의 지원 그리고 정세 논의 이걸 지금 주요 의제로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맥락에 보면 일단 저는 중심은 군사 협력이고 부수적으로 이제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부분이 언급되었을 거다, 다뤄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뭐 합리적인 추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수행 인물로 보면은 이제 이전에 정상회담 할 때 가는 분들은 군사 지도자 늘 따라다녀요. 군사 지도자 따라가고 외교 지도에 따라가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박훈이라는 부총리예요. 네, 알다시피 북한은 부총리가 많습니다. 7명이나 되는데 7명 중에 박훈 부총리가 가고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이 박훈이라는 사람은 경력을 살피면은 부총리 중에서도 건설 건재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건설 분야에. 네. 그래서 건설 건재 공업상이 왜 따라갔을까 경제부처 중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인력 수출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건설 건재는 하나의 북한으로서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노동력 수출 아닙니까? 무기 거래하고 노동력 수출인데 우리가 박훈이라는 사람이 부총리란 직함을 갖고 수행한 데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면은 북한 노동력 수출, 전후 복구, 예. 또 전쟁 수행 기간 중에 러시아는 전체 지금 전쟁에 많이 보내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을 수출하면 거기에 따르는 북한으로서는 달러박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평소에 안 가던 사람이 간 사람 중에서는 건설 건재 공업상을 하는 박훈 내각 부총리를 우리 관심 있게 그 역할을 왜 갔을까, 가서 누굴 만나고 의논한가를 우리 정보기관에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러시아 자체에 필요한 인력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뺏은 그 영토 지역에 대한 복구 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북한의 노동력을 일단 저 러시아에 수출하는데 관련된 인물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또 나왔던 이제 이야기가 아까 백승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러시아는 지금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 아까 이제 그 또 이물주 교수님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무기 체계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한테 상당한 이득을 줄 수 있고 유리한 점도 굉장히 많다. 또 이렇게 보셨어요. 북한이 가진 무기가 어느 정도 러시아에게 효용이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문주 교수님.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 러시아가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가 이게 포병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탄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그 포탄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1순위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155mm 그 포랄까 뭐 120mm 그 포 뭐 이런 거 관련된 전력들 그다음에 이제 전차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무기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옛 그 소련제 무기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탄, 로켓, 뭐 전차,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독자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방사포 같은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더 이렇게 러시아군이 그 전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무기들 그런 것들은 거의 뭐 통틀어서 아마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북한도 그 재고량이 그렇게 뭐 지금 국방부에서는 3개월치가 아마 이제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도 전쟁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무한정 과연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을까? 예. 그건 상당히 또 의문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많은 양을 그 포탄을 공급을 해서 전세를 이제 역전시킬 수 있도록 러시아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좀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까. 예.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양을 이제 공급하고 나중에 뭐 대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북한 무기의 생산성은 어떻게 좀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이 좀 됩니까? 이렇게 생산 능력이라고 사실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예. 또 교수님 말씀을 또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군수 공장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이제 포착은 돼요. 예. 되지만 결국은 이제 이 군수 공장이라는 게 뭐 아까 이제 운유 얘기도 하셨고 이게 이제 연료도 그러니까 재료도 뒷받침이 있고. 돼야 되고 각종 부품, 소재 예. 이런 게 아주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게 수급이 돼야 그래야 이제 군수 공장도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원만하게 이제 군수공장이 가동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재고품을 우선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북한이 이제 뭐 미국하고 맞서면서 신형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특히 미사일 분야 쪽에. 그런 부분들 뭐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지 뭐 대형 방사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래식 무기로서 효과적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백 교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은 조금 우리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러시아가 공격적인 전술을 펴지 않고 방어 전술을 펴니다. 예.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 지역이 점령한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참호를 파고 거기에 용의 방어 진지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대전차 지뢰 같은 걸 참호를 파서 도저히 진입을 못하도록 이런 전술을 펴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고 신형 무기보다는 북한이 많이 갖고 있는 기뢰라든지 대전차 지뢰 같은 거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우선적으로 요란하지 않게 러시아가 필요한 무기,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죠. 네. 그럼 러시아가 지금 고통받는 게 드론이죠. 드론인데 이 드론 같은 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는 좀 불리했는데 서방의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에서 전선이 아닌 지역에서 군수공장을 많이 차렸어요. 최근에 러시아 옆에 독일의 합참의장을 만나니까 이게 러시아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우크라이나 지역에 너무나 많은 군수공장이 세워져서 재래식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론을 비롯해서. 오히려 신형 어떤 무기 체계보다는 첨단 무기 체계보다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이 방어형 무기 체계들이 우선적으로 러시아에 제공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사실 이게 이제 바로 제로 관건이 되는 문제잖아요. 결국 직접적으로 국제 제재의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에 정면 대응하는 거고 더 추가적인 제재의 어떤 필요성은 미국은 얘기하지만 실제 수단이 남았나 싶기도 하고. 백 교수님 어떠세요? 실제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고량 예. 또 생산 시설을 봤을 때 생산 시설이 가동하는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돈과 식량을 주면은 생산 시설은 잘 가동되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이.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체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지금 국제 제재도 위반 사항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위반 사항도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필요하니까 결국은 그거를 무시한 채 가겠다. 이런 태도일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전쟁이라는 예. 비상 상황이잖아요. 국제사회의 규범도 또 중요하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자기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참여한 유엔 제재 결의인데 예. 그 결의를 이제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든 지금 전쟁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뭐 러시아도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전쟁 상황이 유리하면 괜찮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국제사회의 경고도 받고 뭐 왕따 국가들끼리 지금 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브로맨스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러시아가 예. 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재래식 무기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빨리 공급받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과연 러시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또 지금 이제 아까 그 뉴스에 보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먼저 30분 먼저 기다려서 한다든지 초청도 먼저 하고 그 짧은 시간 굉장히 극진한 예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그 최대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주 기술도 이제 그런 어떤 조립 과정도 보여주고 또 우주 개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 어떤 러시아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후순이다 지금 그죠? 그것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을 더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것이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나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또 행동이 또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북한은 이걸 원하는 걸까 싶긴 합니다만 또 한국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게 외교차관이 아마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액션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러시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러시아가 참가한 지금 임 교수님 말씀했지만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에 14건의 동의를 했어요. 14번의 동의인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14번의 동의를 했는데 스스로 그 결의 내용을 위반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위반할 때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의 그 국제관계 또 대외 정책에도 그 스스로 결의한 것을 안 지키는 국가를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우리 정부가 원하면은 협의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겠다는데 오늘 저녁 때 보니까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별도로 양자 간의 협의 같은 거 체결하지 않을 거다. 서명에 뭐 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가 이미 종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생각할 때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위반했다. 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한이 도와주는 걸 못하게 해놨는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기술 도와주지 못하도록 했는데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서 또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앞서 이야기했죠. 속이고 싶은 거예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비밀리에 해주고 나서는 우리 준 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그 수준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거다.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한테 듣기 조락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러시아에서 뭐 우리 정부가 원하면은 북한과 논의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20세기 얄타 회담에서부터 쭉 진행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속이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어떤 입장을 뭐 알고 우리가 논의한 거 알려주겠다 하는데 그 진실을 상당 부분 몇십 년간 그 진실을 비밀로 해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일종의 이중장부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별 무리 없는 거 보여주고. 그렇죠. 인도주의적 지원 뭐 이런 것만 의논했다. 그리고 북한이 인공위성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거 뭐 도와주려고 했다 이 정도 하고 북한으로서 무기 거래하는 거 또 거기 또 식량 원유 지원하는 거 이것은 뭐 충분히 비밀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상무에서는 벌써 무기 거래에 대한 이야기 확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 교수님. 일단 그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우호 국가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물자든 뭐 비군사 물자든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성국은 아닌데 뭐 비국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계속 경고했던 게 뭔가 하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그 지원을 하면 우리도 그
북한하고 적극적으로 군사인하겠다,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견제구를 날렸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살상 무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러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반대하고 또 전혀 지금 원하지 않고 있는 그 이제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최소한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도 한러 관계를 파탄시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원하면 우리가 논의 내용의 일부는 공유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부담감을 좀 그 부담감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예.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준다면 받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우리가 예. 정보를 공유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공유를 해주겠다고 하면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부분 혹시 다른 견해 있습니까? 저도 러시아 준다는 자료를 받아야죠. 받고 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능력, 우방 국가들, 미국, 일본, 뭐 나토 국가들과 했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준 것이 어느 정도 진실된지를 예. 크로스체크하는. 정말 세밀하게 체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지. 주는 걸 받아야죠. 예. 그거는 뭐 안 주려는 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일부 마치기 전에 이 부분 아까 사실 일부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그 북러 만남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거리두기, 뜨뜻미지근, 알아서 할 일, 뭐 이런 정도의 태도. 중국이 굳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가까이 둘 이유가 없어서다라고 이제 아까 이제 백순주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중국은 어떤 마음일까? 혹시 이물추 교수님 이 부분 더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중국은 좀 착잡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일관되게 이제 그 불편하게 바라봤던 것은 어떻든 북한의 그 핵능력 고도화가 결국 이제 한반도 또는 동북아 질서에 이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북하게 바라봐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미국과의 또 뭐 이제 대립 또는 긴장 관계가 계속 또 고조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또 그 너무 이제 이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의 협력도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거고 또 북한도 전략적 부담으로서 그동안 여겨져 왔는데 이게 또 잘 또 북한 카드를 잘 활용하면 전략적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또 갈등이 계속 또 고조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뭐 경제, 무역과 관련된 각종 첨단 기술 제재 이런 것도 지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긴 하지만 갈수록 이제 원치는 않지만 러시아하고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북한하고도 이전보다도 더 이제 그 사회주의 연대를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중국을 좀 착잡하게 볼 거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그 캠프 데이비드 그 이제 한미일 그 3자 이제 정상회담에서 예. 그 캠프 데이비드 공약과 원칙과 정신이 합의가 됐잖아요.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핵심 내용이 또 뭔가 하면 그 한미일 정상이 똑같이 중국에 대해서 또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하지 마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국은 이게 아니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결국은 미국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절한 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하고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많은 또 서방 국가하고 또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죠? 비록 미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또 그런 나라들하고 러시아하고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약간 어중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가까이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저쪽으로 가서 붙는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착잡하고 한국은 또 멀리 절로 달아나고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해 주실 거예요? 중국이 지금 시진핑 서기 자체가 좀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국가를 운영한 데 있어서 원로들이 오늘 베이따허에서 원로들이 많은 비판을 했다 그래요. 네.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다 그러고 어쨌든 중국의 발전 전략가에서 너무 미국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치달으니까 경제 외교전으로 치달으니까 중국이 상당히 지금 그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하면서 물밑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고 완화시키려는 이런 노선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침략 국가로 모든 국제사회가 거의 모든 국가가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보는데 침략 국가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양국의 외교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입장인데 사실은 그 말은 거기에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그 군사 협력에 적극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저는 뭐 좀 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어떤 더 큰 문제, 중국이 처해 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이걸 악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한미일 또 여러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러시아 잘한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부 논의를 통해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이유로 만나고 있는지 어떤 교환들이 이루어질지 또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 될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 듣고 또 2부에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합니다. 이영일님. 식량과 원유를 받을 거면 중국과 만나면 되죠.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정혜원님.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보여야 될 상황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많은 걸 받아와야 되겠죠. 무기를 주고 식량이나 기술을 받아오겠죠. 유튜브에서 민우수원님. 북한의 방위군수 산업시설이 앞으로는 러시아 무기 생산 기지화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핵 개발 중인 북한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 같습니다. 6169님, 북한에게 시급한 것은 경제 원조와 자금 아닌가요? 다른 부가 조건들은 심리전인 것 같습니다. 7767님, 북한, 러시아 둘 다 국제사회에서 외로운 처지 아닌가요? 양국이 가까워진다고 해도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3625님,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으로 우리나라가 또다시 냉전시대 축소판이 될까봐 우려됩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듯 북한도 러시아, 중국과 더 밀착하겠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일부 마치면서 중국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화답을 얻고 싶은 것일까를 좀 더 한번 들어가서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백승주 교수님 이해해 주실까요? 예, 오늘 그 푸틴과 김정은의 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제국주의와의 전쟁, 그렇죠.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네. 러시아가 전부 침략전이었는데 제국주의 전쟁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또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전이나 외교전을 펴고 있는데 이 제국주의와의 성전에 중국 보고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러시아와 북한은 이 편에 중국을 비롯한 자기들 편에 좀 국제사회 일부 세력이 좀 동조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물출 교수님. 그 중국이 이제 우리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군사협력
부분에서 좀 진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보협력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계속 언급했던 것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계속 언급했던 것이 저는 거의 준 나토다. 준 군사 동맹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한 시각으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어떤 진정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하고 협력도 그렇고 북한하고의 전면적 협력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신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한 우리도 뭔가 공동 대응하는 그런 어떤 기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결국 북중러 이제 협력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결국 지금 모든 저런 행동들이 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아까 배순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미국하고 맞서서 더 이 긴장이 이 갈등이 고조되는 걸 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는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계속 지금 압박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 규범을 얘기하고 국제 질서를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모두 지금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 나라가 이제 그런 공동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수준 차이는 있지만 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이 세 나라를 어떻게 좀 분리 대응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묶어서 한꺼번에 그냥 제재하고 압박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 세 나라가 더 뭉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 저는 세 나라를 보는 다 거예요. 똑같이 적대적으로 대하면 결국은 그렇죠. 셋이 뭉쳐서 적대할 그렇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좀 분리 대응을 해서 이 세 나라가 더 뭉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건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그 향후 대응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면은 또 개별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어떨 땐 더 강하게 어떨 땐 더 약하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미국 또는 한국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침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던 부분이 아시안하고 그 우리 학대 정상회의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총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인자로 불려지는 총리를 이창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또 이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일본도 좋은 반응을 내놨고요. 기시다도 내놨고 중국도 뭐 의미 있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조태용 안보실장은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까지 언급을 할 정도로 전 중국과 우리의 소원한 어떤 한미 관계를 뭐 저는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과의 소원한 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급격하게 질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이 부분이 러시아와 푸틴과 이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그 바로 직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외교적으로 절묘하게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하고 한중 정상회담 추진은 중국에게 어떤 외교적 기대감도 주고 가능성도 주었다는 측면에서 전 좋은 방향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역사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됩니다. 중국과 전략 신뢰를 갖춰야 되고요.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미국과 일본하고 다른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중국과는 어떤 정치 군사적 신뢰를 이게 조금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전략 신뢰를 만들어 가게 되면 역시 중국은 또 더 상황을 어렵게 할 북한 침략 국가로 지금 각인된 러시아나 북한하고 이렇게 각각 지내오던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내는 것이 중국의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외교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연관해서 또 이물주 교수님께 이게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가 한중일로 또 다시 바꿨잖아요.
이게 일부러 메시지를 이제 바꿔내기 위한 방침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이제 뭐 일본하고의 이제 관계가 그 급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뭐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을 더 중시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 뭐 가치 동맹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일본하고 더 가까운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 논리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을 좀 더 이제 존중하고 이제 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을 더 앞서서 이제 한일중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중국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또 중국을 좀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한중일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표현이고 어떻든 우리 정부는 이제 일본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그죠? 특히 이제 중국과는 뭐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을 정도로 그죠? 중국과의 이제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어떻든 우리 국내 침체된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의 협력 그 수준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 이 경제 협력도 지금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침 또 오늘 오후에 이제 중국에서 온 그 중국 그 학자하고 잠깐 티타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경제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든 이제 중국 내에 이제 약간 한국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그 한국 제품에 대한 그 소비 어떤 그 선호도를 많이 낮추고 있다.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와 같은 그런 큰 틀에서의 이제 그 무역 주력 품목들의 이제 수출이 부진한 것도 이제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중 관계의 악화가 한중의 그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 경제 활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가 불편한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중국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는 중국을 또 이렇게 우리 정부가 보다 좀 중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짧게라도 이게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위치를 바꿔가는 그런 표현들을 실제로 쓰나 아니면 고정된 표현을 쓰나 싶기도 한데 우리는 주로 예전에는 고정된 표현을 썼었잖아요. 중국이 보통 중간 들어가고 일본을 나중에 빼는. 근데 중국은 중일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하는 것 같고, 일본은 일중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도자라 국가 이게 공식적으로 어느 국가 순서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호적 국가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되죠. 관성적으로. 또는 중요도가 높은 그러면서 국가다. 또 이게 또 그러면 서운할 수 있겠다 싶으면 또 그걸 또 바꿔서 풀린다고. 우리가 한미 관계 우리는 늘 한미 관계라죠. 미국에서 보면 늘 미양 관계죠. 그렇죠. 미양 관계고 또 일본에서 보면 일한 관계 또 한일 관계 이게 자기 나라 중심으로 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이만큼 이제 일본을 중시하느냐 중국을 중시하느냐의 판단의 그 지도자가 인식을 들다 보는 창으로서 이 용어 사용을 보는데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잘 이렇게 한일 중도 안 쓰고 한중일도 안 써서 중국과 일본을 다 중시한다. 한 번씩 바꿔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더 더불어서 그 한중일 정상회의 내지는 한중 정상회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한중 정상회담 조기에 열려야 된다고. 제가 중국 측 분들 만날 때도 그러고 우리 측에 또 안보 라인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뭐 국제회의소 다자회의소에서 양자회담 틀로 만들어졌지만 양국 정상회담이 이렇게 안 열리는 게 비정상이에요. 2017년에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혼밥 논란을 불렀지만 그때 방문함으로써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거든요. 그때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다른 나라 갔잖아요. 코로나 있지만 사우디도 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빠른 시간 안에 호혜적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해서 정상 간의 인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의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오해한 대로 또
이야기를 해서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게 정상회담 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저게 좀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15번 회담을 하는데 예. 14번을 러시아 가서 해요. 예. 러시아는 북한을 우습게 기는 거죠. 푸틴이 2020년에 한번 평양에 오고는 북한은 오질 않아요. 러시아 지도자들이. 예. 한국과 중국과 관계가 그래 갔으면 안 되죠. 우리가 17년에 갔으면은 당연히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을 답방한 형태를 이루어져야 된다. 고해적 관계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이 문제는 예. 풀어야 될 어떤 자기들 숙제죠. 예. 숙제 하나가 있으니까 빨리 와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올 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희망한다. 근데 이 회담의 이제 그 어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사전에 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이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얘기만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예.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는 전혀 없거든요. 그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이 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데 좀 영향력을 행사해라. 예. 이 중국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이런 핵 고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추가 도발을 막아야 된다. 계속 이런 메시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그 북중 간에는 뭐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계속 지금 서로 막 사회주의 연대를 더 공고히 해야 된다. 이웃 국가로서 더 우리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도 돌변해 갖고 북한 보고 야 추가 도발하지 마. 뭐 이렇게 나올 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좀 정상회담에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사전 분위기 같은 거는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시진핑 주석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초청해도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보다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보낼 메시지가 하여튼 추가 도발을 막 중국이 막는 데 역할을 해라.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좀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좀 더 이렇게 성공적인 또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만한 그런 어떤 사전지 물밑에서든 뭐 그 또 공개적으로든 그런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요구할 거랑 사실은 받아낼까 이런 게 이제 교환이 되면서 호혜적으로 돼야 이제 뭔가 의제도 형성되고 그럴 텐데 지금 미국이 이제 사실은 중국과의 접근을 막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한국이 나서서 풀기는 어려울 테고 어떤 것들이 좀 건네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두 가지죠. 예. 그 실무 차원에서 잘 선물을 주고 받을 걸 잘 정리해놓고 네. 만나서 뭐 칵테일 파티 하면서 그냥 확인하는 이런 회담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콱 막혔을 때 그걸 서로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을 만드는 정상회담이 있어요. 정상회담이 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뭐 2017년 이후에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호 방문 정상회담이 없었으니까 일단 방문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을 서로 확인하고 조율하고 또 합의식 부분을 합의하고 또 발전이 발전에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입장에서 가장 불만인 부분은 지금 조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확고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달라는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가치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로서는 3불 1한에 대해서 그건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쭉 다 찾아봤었는데 2017년 후반기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좋은 거죠.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제안해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그 자체가 부당한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 이런 문제들이 좀 서로가 이제 끄러운 문제들이죠. 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뭐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뭐 많이 있겠지만 국가 간에 우리도 미국과도 그런 끄러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만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끄러운 문제가 있을수록 뭐 선물을 주고받고 다 조정한 정상회담보다는 뭐 답방 형태로 아무 나서 서로 의견 잘 확인하더라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얘기했지만 양국 정부 관계자 간에 또 양국 국민 간에 서로 그 양쪽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이 호혜적 입장에서 한국 서울 방문을 조속히 결심을 해서 하는 모습이 동북아의 안정, 한반도의 평화 또 이 전체 글로벌 차원의 어떤 질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저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중 관계가 그 상당 수준 복원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중 관계 계속 악화되면 아마 중국도 이 북러 간의 협력에 부분적으로 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북중러 해상 뭐 군사 합동 훈련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중국은 저는 뭐 참여하기가 지금 단계에서 쉽지 않을 거로 보는데 그 미중 간의 어떤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또 한중 간에도 불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뭐 그러면 그 어떤 우리가 참 생각하기 이렇게 쉽지 않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북중러 간의 군사협력 뭐 이런 게 이제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상당 수준 이렇게 뭐랄까요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중 간의 관계 그 보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백순일 교수님? 그 중국과 일본 기시다 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의 어떤 여러 감정적 대응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인식 속에서는 일본이 너무 미국과 같이 일본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은 또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사회 분위기의 어떤 경제계 지도자들은 늘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일본 경쟁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국가적 필요가 있어서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의응답을 보면 기시다가 좀 다른 대답을 해요. 기자 질문할 때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갖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그 삼국 지도자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시다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기시다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또 외교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복원을 위한 어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염수 문제로서 양국 관계가 너무 이렇게 악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뭐 단기간에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임 교수님도 비슷하신 전망이시나요? 사실 이제 그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그 아세안 정상회의 그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정말 뭐 그 중국 측의 그 리창 그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문장 노력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정식 회담은 못 하고 그 서서 이제 그 대화를 몇 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한쪽에 총리가 만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피하고 그죠?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쪽이 오히려 몸이 달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 수산물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그게 이제 굉장한 타격을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한중일 관계 그리고 이제 또 중일 관계 이걸 볼 때 어떤 캠프 데이비드 합의 내용을 저는 주목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합의가 핵심이 미국하고 일본,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내용이 그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뭐 남중국 국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만 문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이제 포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이 앞장서 있고 일본과 한국이 지금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이것 또 떼놔야 돼요. 또 그죠? 근데 일본을 떼놓기에는 부담스러워 잘 안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한국을 중간지대라도 좀 떼놓으면 네. 그러면 좀 요게 이제 아무래도 요게 압박 연대가 좀 느슨해지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도 저는 중국이 견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과연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 예. 저는 지금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분쟁도 저게 이제 갈수록 현실화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일본 간의 이제 이 군사적 갈등이 더 심화되겠죠. 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처럼 이 두 나라 양국 관계를 좁히기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어떻든 이 중일 관계도 우리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든 지금은 워낙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 기조라 그럴까요? 이 가치 동맹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이 노선이 워낙 지금 뭐 확고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게 뭐 조금 노력해서 이게 현상 변경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에 호응한다든지 뭐 물밑 접촉을 한다든지 이를 어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어떤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유인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청취자들 의견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유튜브에서 느레랑 님이 한국은 속내를 절대 보이지 말고 2중 3중 비밀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에겐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과는 정상회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희 님께서 북한도 러시아 가서 인공위성 기술 받는다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군사기술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유튜브에서 미머스번 님께서 공감합니다. 한중일 한일중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자세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의견을 들을 시간인데요. 과연 이제 미국은 또 이제 한중일 간의 이제 또 관계 개선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또 그 와중에서도 또 한국은 이런 이제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또 어떤 전략과 행보들을 보여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번 1분씩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물주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방금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외교의 어떤 유연성, 실용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치를 기본으로 최대한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원칙만 고수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복리를 극대화하는 외교,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만이 예.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복합 위기에 걸맞는 좀 복합적인 외교, 보다 유연성 있는 외교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만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백승준 교수님. 저는 우리가 외교적 포지션을 설정할 때 5년 임기의 단임 정부들이 우선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되고 둘째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같이 이렇게 잘 갖춰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보인 여러 가지 인식과 대응을 보면은 앞에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한미 관계가 거의 망가져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망가진 것을 바로 좀 고쳐야 되겠다. 수선해야 되겠다. 한미 관계의 신뢰를 회복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한미 관계를 튼튼하게 믿도록 하고 신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순서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예. 정상화. 이 순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미 관계가 늘 의심받는데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겠다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의심하겠어요. 예. 친중국가 되는 거 아니냐 의심할 텐데 우선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아주 단단한 어떤 신뢰를 확보하고 난 뒤에 우리가 뭘 해도 믿어도 돼.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의 지금 정상회담 추진과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 순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북러 관계 관련된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